클로드 모네의 풍경화, 마크 로스코의 생면 추상,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캔버스에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만들어진 시대도 그려낸 대상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캔버스 위에 그려진 작품들이죠.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대부분 종이일 텐데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명화는 종이가 아닌 캔버스에 그려졌습니다. 캔버스는 천과 나무로 이루어진 작품의 지지체인데요. 작가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림의 보존과 이동도 간편합니다. 덕분에 캔버스가 처음 등장한 13세기 이후 현재까지 많은 예술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캔버스는 하얗고 네모난 대지의 개념을 벗어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대가의 명작들,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 같은 전통적인 캔버스에서 TV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매체로까지 확대되었죠. 또 캔버스의 규격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오늘날엔 일정 규격을 갖춘 다양한 것들이 캔버스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규어, 운동화, 스케이트보드까지 다양하죠. 네모난 틀 안에 펼쳐지는 예술 세계. 캔버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캔버스의 어원은 사실 대마입니다. 또 삼배라는 뜻의 라틴어에서도 유래했죠. 캔버스가 두 가지 단어에서 유래된 이유는 당시 대마와 삼배로 만들어진 돛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돛을 활용한 캔버스가 처음 사용된 건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섬 108개, 다리 400여 개로 이루어진 베네치아는 배로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에 닿아 있으면서도 여러 유럽 대륙과 가까이 있어 그 지리적 특성 덕분에 무역과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죠. 베네치아는 곧 이탈리아 상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업적 부흥이 이뤄지며 자연스럽게 예술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많은 예술가는 베네치아로 가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림은 주로 목판 위에 그려졌습니다. 과거 르네상스 시기 그려진 패널화 등이 대표적이죠. 많은 화가는 나무로 된 목판 위에 석고 원료로 바닥칠을 해 그림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습한 기후에서는 목판으로 된 그림 지지체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습한 날씨에 나무가 뒤틀리거나 바닥칠한 석고 원료가 부서지는 등 쉽게 변형되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빠르게 대안이 될 만한 재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범포를 발견하죠. 범포는 배의 돛으로 사용되는 천을 의미하는데요. 탄력성이 좋으며 튼튼한 질감이 특징입니다. 또 범포는 배의 돛으로 활용되었기에 습기에도 매우 강했습니다. 이에 화가들은 범포를 새로운 지지체로 해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든 캔버스는 기존의 목판 패널과 달리 통풍이 잘 되며 습기에도 강해 변형이 적었습니다. 당시 캔버스화를 적극 활용했던 건 화가 티치아노였습니다. 티치아노는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베네치아파 화가 중 한 명인데요. 대형 사이즈의 작업을 주로 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그려진 그의 작품 스테고지는 높이 4m, 폭 2m 정도의 큰 작품으로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크기였습니다. 그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돛을 활용한 캔버스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주로 사용되던 판넬화는 사이즈를 키우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돛을 활용한 캔버스는 크기를 더 키울 수 있었기에 당시로서 보기 힘든 크기를 구현해낼 수 있었죠. 이처럼 캔버스의 등장은 대형 작업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동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빠르게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베네치아에 모여든 화가들에게 초상화 주문을 하곤 했습니다. 이전까지 초상화 같은 인물화는 귀족이나 왕족들만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부유한 상인들의 주문이 늘어나며 인물을 그리기 적합한 크기의 캔버스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캔버스 규격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일상에서 황금 비율을 가진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의 규격 역시 황금비에 가까운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수학적 계산이 아닌 화가들의 연구 끝에 나온 수치였습니다. 캔버스는 규격의 비율에 따라 F, P, M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처음 등장한 건 F형 캔버스였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상인들의 초상화 주문이 늘어나며 인물을 그려내기에 가장 적합한 캔버스 규격을 찾는 시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F형 캔버스죠. F는 피규어에서 따온 것인데요. 당시 그려진 초상화는 얼굴부터 가슴 위까지를 담아내며 인물의 얼굴 모양새를 주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F형 캔버스는 인물의 얼굴을 그리기 적합한 폭과 비율을 가진 것이 특징이죠. 뒤이어 새로운 규격의 캔버스가 또 등장합니다.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바다를 그려낸 작품이 많았는데요. 이런 풍경화는 사치품으로 여겨지며 부유한 상인들의 사랑을 받곤 했습니다.
이에 화가들은 베네치아의 넓은 바다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좁은 폭의 M형 캔버스를 고안합니다. M은 마린을 딴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황금비에 가까운 사이즈로 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로도 여겨지죠. 좁은 폭의 캔버스는 베네치아의 바다를 담아내기에 적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림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캔버스 규격이었는데요. 한편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캔버스의 필요성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P형 캔버스죠. P는 패세지의 약자로 풍경을 의미하는데요. F와 M의 중간 정도 규격으로 인물화 같은 세로형 캔버스와 바다 풍경을 그리는 가로형의 M형 캔버스를 적절히 배합한 규격이었습니다. 이러한 규격들은 오늘날까지 캔버스 국제 공통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후 캔버스의 발전은 더 섬세해집니다. 그림의 종류에 따라 캔버스의 규격뿐만 아니라 캔버스 천의 종류도 다양해진 것인데요. 베네치아에서 주로 활용되던 캔버스 천은 돛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돛을 제작하는 데 쓰인 아사천은 대마에서 그 원료를 가져왔는데요. 19세기 이후 대마 가격이 급등하며 대체재를 찾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건 면천 캔버스였습니다. 면천은 아사천에 비해 구하기 쉬운 재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아사천보다 신축성이 있어 탄성으로 인해 물감이 쉽게 갈라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해충에도 약하고 습도에도 민감해 내구성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기 쉽다는 장점과 연한 회색을 띠는 아사천보다 밝은 흰색을 띈다는 점에서 화가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후엔 캔버스 천을 이루는 실의 굵기와 강도에 따라 캔버스는 더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실의 두께가 가는 천은 사실적인 표현이 필요한 인물화나 세밀화에, 실이 두꺼워질수록 보다 과감한 표현이 가능한 풍경화나 추상화 등에 사용되는 시기였죠. 이처럼 시실 상태에 따른 천의 다양함은 작품의 표정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요.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시판 캔버스가 등장합니다. 이전까지 화가들은 캔버스를 제작하기 위해 직접 나무 틀을 짜고 천을 틀에 고정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 역시 화가들에게 큰 노동이었습니다. 현대에 등장한 시판 캔버스 덕분에 화가들은 작품의 특성과 주제에 맞는 캔버스를 진열대에서 쉽게 골라 작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규격의 캔버스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정방형, 원형, 육각형, 타원형 등 화가 개인이 만들기 힘든 형태의 독특한 캔버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더 다양한 시도나 상상을 가능케 했죠. 캔버스에 시간을 담으려 한 입체주의, 캔버스 위에서 선보인 액션을 작품화한 잭슨 폴록, 캔버스를 찢은 루치오 폰타나 같은 작가가 대표적입니다. 중세 패널화부터 오늘날 캔버스의 원형이 된 베네치아의 캔버스, 다양한 형태의 시판 캔버스까지 캔버스의 발전에 따라 작가들의 작품도 다채롭게 변화해 왔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런 캔버스의 틀 자체를 깨는 시도도 등장합니다. 오랜 기간 캔버스는 변화해왔지만 그 재료가 되는 나무 틀과 천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작가들의 파격적인 시도도 결국 캔버스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흐름은 곧 변화하게 됩니다.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캔버스의 역할을 대체할 매체들이 등장한 덕분이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TV입니다. TV는 공산품으로 정해진 규격의 프레임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캔버스가 오래도록 유지해온 규격과도 유사합니다. 정해진 규격 안에서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특징은 캔버스의 새로운 버전을 암시했습니다. 화가들로 하여금 더 새로운 시도를 가능케 했죠. TV는 곧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빠르게 다각화되었죠. TV 이후로는 캔버스의 개념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지는데요.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담아내는 피규어부터 운동화, 스케이트보드까지 다양하죠. 이들 역시 전통적인 캔버스처럼 정해진 규격이 있고 그림을 담아낼 수 있는 도화지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어브릭인데요. 베어브릭은 2001년 일본의 메타콤 토이사가 개발했습니다. 곰을 의인화한 베어브릭은 어떤 표정도 없이 무색의 모습을 한 것이 기본 형태죠. 기존의 캔버스처럼 정해진 규격이 있지만 동시에 무색이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하게 작품을 그려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베어브릭은 창조적인 다양성에 중점을 둬 시리즈나 주제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뱅크시나 바스키아, 앤디 워홀 등 다양한 팝 아티스트 작품과 콜라보 형태로 출시되기도 하죠. 베어브릭은 이처럼 3차원 캔버스 역할을 하며 작가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후 다른 피규어들에도 이어지며 피규어를 예술작품의 반열로 끌어올렸죠. 이후에는 운동화를 캔버스로서 활용한 예술작품이 등장합니다.
운동화 역시 백색의 기본 형태에 정해진 규격이 있어 3차원 캔버스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죠. 이후엔 스케이트보드의 패널 등 정해진 규격이 있고 그림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캔버스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인 캔버스의 형태를 파격적으로 바꾸었는데요. 캔버스에 그려진 기존의 전통적인 작품과 비교해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젊은 컬렉터들을 중심으로 사랑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림은 우리 주변 아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나 개인의 생각을 그림으로 담아내려는 시도는 고대 동굴벽화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이후 중세 패널화를 거쳐 베네치아의 캔버스로 이어졌습니다. 캔버스의 등장은 작품 사이즈의 규격을 명확히 했고 작가들이 그림을 더 편하게 그리고 관리할 수 있게 했죠. 현대로 넘어오며 정해진 규격을 갖춘 것들이 다양한 캔버스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술작품을 담아내는 다양한 캔버스들. 캔버스의 확장은 곧 우리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캔버스는 또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